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의 능력과 장점을 존중하자에 대해 연설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암 박지원의 소설인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에 말 타는 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타는데 말을 모느라 말의 눈을 가리고 아니면 그 말에게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 장식등을 하여서 그 말을 타는데 위협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위협들은 모두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으로 생긴 것이지요. 자신의 말을 좀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준말 자태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듯이 말도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니 잘 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말이 그렇게 잘 달리지 못하는지 이유를 찾다가 결국 이유를 찾지 못하면 애꿎은 말만 탓하다가 그래도 설령 이유를 찾더라도 그 이유가 정말 자신에게서 찾으면 이유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 찾으면 그냥 핑계가 될 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짓을 현재 사회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학부모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장점과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진로는 그 학생의 타고난 점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학생의 장점을 존중하고 그 학생이 못하는 것, 예를 들면 공부 같은 것을 그런 것을 괜찮다 하면서 그 장점으로 밀고 나갈 부모님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학생들이 그 과목을 잘 못하면 그 학생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더 완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더 많은 학원과 더 많은 과외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많은 창들을 띄워놓으면 렉이 걸리듯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 견디지 못하고 잠시 주춤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러면 왜 자신이 생각하던 실제 결과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 학생을 또 다른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혼을 냅니다. 아까 말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다가 학생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경험한 중고등학생의 자살 원인 중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학업 스트레스로 26.8%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꼭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만 잘 되는 것일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도 지나친 것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50차트입니다. 우선 이게 학업 스트레스라서 말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 특히 학부모님들의 과다한 욕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우선 말 타는 법에서 잘 연계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설이면 보통 어떻게 흐름을 잡는지는 저는 처음 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해결책도 그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과도한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미국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굳이 저희처럼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그냥 직장을 잡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정말 저희 중산층 사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좀 더 제시하고 뭐 다른 사례도 찾아보고 했으면 더 글이 연습이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쏙쏙 들어왔던 표현이 컴퓨터가 내 걸리듯이 이런 표현은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해주로 되게 팍팍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 쓰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잘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네, 잘했고요. 이제 하다가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저는 말하는 연습할 때 큰 얼개 잡는 연습을 했거든요. 글 쓸 때도 보면 주제 놓고 1, 2, 3번 큰 얼개 놓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가듯이 말도 그렇게 하면 훨씬 잘 되고 논술도 사실 거기에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거에 큰 얼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잡고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뭐 지금 말타기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1번 어떻게 그 말타기 사례에서 뭐 연결을 했는지, 그 다음에 2번 거기서 비롯돼서 우리나라 사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잡고 세 번째 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다시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큰 얼개를 잡으면 사실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목차가 있잖아요. 그 목차 보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나왔지라고 큰 얼개를 얼개를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할 때나 논술할 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얼개 잡는 연습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글로 쓰거나 뭐 하면 쓰다 보면 지울 수가 하지만 말은 내뱉으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개 잡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청주한테 말을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얼개 잡는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네. 이 친구들이 얼개라는 뜻을 알아요? 얼개 혹시 모르나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개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뭇가지로 생각을 하면 뿌리가 예를 들어 주제라고 생각하면 큰 가지들 있죠. 그게 얼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큰 가지를 이렇게 잡고 작은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준비하는 거. 네. 364초입니다. 이해 가나요? 신학파 박지원과 같은 시각으로 현대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적 자기주장을 해보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강준아?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실학파 박지원과 같은 시각으로 현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점을 비판적 자기주장을 해보자입니다. 일단 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 정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력주의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할 것인데, 학력주의란 개인을 평가, 처우할 때 개인의 능력, 실력, 노력보다는 형식적인 그런 학력에 대하여 과도하게 중요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실학이란 실시구시 지학에서 나온 말인데 실시구시 지학이란 일단 사실의 토대를 두고 진리를 탐구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학은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여 실학자들이 주장한 사회개혁론입니다. 일단 실학파는 중상학파와 중농학파로 나눠지는데, 중농학파는 농업을 중요시하며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상학파는 상공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의의를 두자는 주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의 박지원은 중상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시각으로 현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력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중상학파의 박지원은
양반, 중인, 그리고 서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며 모든 인재들을 균등하게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학력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누군가를 선출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을 보지 않고 거의 형식적인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을 봅니다. 주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학생들은 이러한 주입식 그리고 암기식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첫 번째 인물을 마치고 두 번째 인물에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대한 회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도의원. 앞서 권진학 평론자께서 학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란 큰 시험을 두고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뽑아가는 교육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많은 사교육과 공교육에 비용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따르면 많은 나라들에 비해 더욱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국어, 수학, 사회, 영어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사회에 나가서나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저희 나라는 아일랜드와 같은 한 학년을 꿈을 찾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보는 학년으로 바꾸는 전환 학년제를 이용하여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1분 53초입니다. 이재현. 선생님. 앞서 도의원 토론자가 교육의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 같은 주제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또 다른 문제인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인성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학자 박지원이 살았던 조선시대의 교육체계와 현대 교육체계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에는 서당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등을 배운 뒤 현교와 성균관에 가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을 읽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급제에 입신혁명을 하는 것이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현대 교육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선비들이 배웠던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그리고 논어, 맹자 등은 다 효, 충성, 예 등을 주로 한 인성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육 과정을 보면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그 중심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그 과학이나 사회를 따로 배웁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 각자의 직업 영역에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가 아까 말했던 효와 예, 충성 등을 해서 인성교육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면 우리나라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그런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는 인성만을 너무 중심으로 했고 현대는 약간 지식만을 중심으로 한 이 극과 극이 교육이 불러온 결과는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뽑히면은 그런 지식이 조금 부족해 제대로 된 행정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현대에는 지식만 들어있지만 인성이 부족해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따라서 이 인성과 지식의 그 사이인 중용을 유지하는 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분 43초입니다. 앞서 방전한 토론자님께서 얘기했듯이 아까 방전한 토론자께서 실학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실학에 대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전한 토론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실학은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모순이 발견되면서 실질적인 학문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실학은 크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영원, 정문야경, 그리고 등이 있고 중상학파로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그리고 유영원 등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중농학파는 토지제역의 개혁을 대체적으로 주장을 하였고 중상학파는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중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으시오의 저자 박지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 등을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레와 선박을 활용해야 상품을 더 빨리 잘 옮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수입이 증가를 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일부 양반들이나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리들이나 신하들이 사라진다면은 나라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화폐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화폐를 사용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돈이 돌고 들듯이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박지원과 여러 실학 사상에 대해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번 주장 차례에는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실학은 실용적인 거를 주로 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그동안 조선시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성 토론자께서 언급했던 관리의 행복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잘 안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순위는 경제 순위를 알려준 지표인 GDP가 전 세계 13위 순위인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국제 청년기구의 부패 조사 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는 전 세계 43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에 비해서 매우 떨어진 부패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저희 나라의 부패 지수는 현재 아시아의 선진국가라 불리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혹은 일본에 비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3년에
2013년 홍콩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희 나라는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패 인식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경제 수준과는 다르게 계속 저희 나라의 그 부패 인식 지수 떨어지죠. 이거는 왜 일어나냐면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교육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채 자신의 눈앞의 이익만을 쫓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8초입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다르구나. 우선 말들은 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외워서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탁형이다 보니까 본인이 준비한 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서 맡아보니까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공부에 따르면 처음은 논의의 배경, 목적, 용어의 정의, 문제 제기 등을 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만약에 김민성 친구가 실황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것이면 제일 먼저 말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원탁 토론 방향이 교육 얘기를 쭉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실황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관리와 경제에 넘어서 경제와 관리 얘기하다가 다시 교육으로 돌아왔긴 한데, 그 실학에 대해 정의를 해줬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서, 실학자의 눈이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나? 라고 얘기해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면 하나씩 보면, 광준아 친구가 학력주의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학법도 정리해주고, 일단 용어 정의들을 하나씩 다 해준 거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용어 정의가 제대로 사실 정리가 안 되면 토론 방향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리를 잘 해줬는데, 그 학력주의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논리적 정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학력주의로 가게 되면 교육 시스템은 잘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건 문제로 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만 취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학력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학력주의랑 교육 문제랑 결부가 됐는지는 조금 논리적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만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는 교육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학력의 문제랑은 조금 별개 같아서 학력주의를 얘기하려면 학력주의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그거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희원 친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OECD 얘기까지 해서 우와 이랬는데 학년 전환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발언에서 얘기하려고 했나? 그러니까 뭔가 듣다가 갑자기 끝나는 기분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어떤 용어를 얘기해줬으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 아니면 의미 정도는 조금 더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번에 방준학 토론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걸 반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자기 논리를 펼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잘했어요. 네, 자기 논리를 펼치는 그 흐름은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한서연 친구도 마찬가지로 방준학 친구 얘기한 거, 유만 친구 얘기한 거 종합해서 얘기한 다음에 자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잘했고, 그거에 덧붙여서 인성교육의 문제로 나아갔는데, 이제 조선의 인성교육과 현대의 지식 중심의 교육을 비교하면서 지식화했을 때 문제점과 인성화했을 때 문제점을 둘 다 제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실학자가 비판했던 게 인성 중심의 교육이었나요? 그 책 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어 맹자 이런 걸 제대로 아마 공부해서 제대로 거기에 쓰인 대로 관리가 되었다면 아마 박지원도 비판을 하지, 그러니까 물론 박지원은 이제 상공업에 더 치중을 했으니까 그럴 텐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게 약간 이념 논쟁이나 좀 불필요한 논쟁으로 빠진 거에 대해 비판이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사회를 봐도.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이거는 사실 복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더 조사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논리적 보완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한데 그 지식 중심이 된 거는 왠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는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만 인성이 부족해진 거를 지식 중심에서 분교를 지은 거는 조금 제가 듣기에는 조금 논리적 성격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은 지식대로 가고 인성은 인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혹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도덕교육이라는 게 사실 존재도 하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가도 도덕 시간 이런 거 사실 거의 없고 체육 시간에도 그냥 다 수능 공부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얘기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아니, 김미성 친구는 정리 되게 잘해줬어요. 실학도 되게 잘해줬어요. 저를 맨 처음 했으면 잘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 그 실학과 박지원과 같은 시각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학 정리는 조금 더 줄이고 본인이 뭘 얘기할 건지에 대해서 포인트만 더 빨리 제시해도 그거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과학기가 3번뿐인데 그 세학적 그 중에 그래도 3분의 1이야 되는 걸 정리로만 쓰는 게 좀 좋지 않나? 마지막으로 이재현 친구가 자료는 되게 많이 제시해줬어요. 그러니까 GDP 지수도 제시해주고 성명도 조사에 왔고, 그래서 자료 조사 되게 충실하게 잘했고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도 알았는데 갑자기 인성교육으로 다시 넘어가요. 연결을 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고 저 애들이 저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얘네 갑자기 다 교육을 하니까 정권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제가 생각하는 원탁 토론은 그래서 주제를 좀 다양하게 준비해와야 되는 게, 아마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가 튀어나오면 나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자료조사를 충분히, 그러니까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원탁 토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원래 저도 원래 도덕성 결연을 했었는데 그걸 인성교육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연결을 시키려고 해서 시방관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흐름을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한 건 잘했는데, 이제 다음 토론 준비할 때는 이제 주제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조사식 토론은 주제도 정해져 있고, 물론 반대측이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 맞지만 사실 원탁 토론의 범위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탁 토론은 준비할 때는 그냥 사실 주제 되게 넓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예요. 이거를 이제 누군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토론은 되게 잘했고요.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6분 50초입니다. 2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제점 3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2가지 문제점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3번째는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제 원국 연구원에 따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대략 2.5%에 불과하며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대략 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석유값이 많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충분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2%대밖에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 3번째 발언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2번째 문제는 바로 부정부패입니다. 충분히 하지 않았던 사업,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사업도 실행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부정부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보셔도 알듯이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 대략 22조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22조라는 돈이 실은 엄청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사 같은 경우는 5천억으로 명왕성까지 인공위성을 띄워보냈는데 우리나라는 22조를 그렇게 쓸데없이 버리고 등의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번째 문제인 정부의 역할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점도 제대로 대책을 하지 못하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도 벌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발언 시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기성 토론자가 우리나라의 문제점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경제 성장이 잘 안 된다는 점, 특히 기업 성장이 잘 안 된다는 점을 말했는데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기업이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는 횡포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앞에서 방준하 토론자가 말했다시피 실업파 박지원은 그 상공업을 중시하는 중상업파였기 때문에 만약 박지원이 현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한다면 저와 같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성장 운동을 벌여서 6.25 전쟁 후에 그런 피폐했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30년 정도가 지나 현재 GDP 13위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대기업만을 키웠기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그 커진 경제 규모 대부분을 다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이런 대기업 횡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싸게 제시해서 받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두 번째로 현금 결제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대기업들이 3개월이나 6개월로 어음 결제를 하며 만약에 당장 돈이 급한 중소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채업자에 가서 어음을 내밀고 수수료 떼인 현금을 받는데 대기업들은 그 사이에 그 어음으로 좋아할 돈으로 이자를 불려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어음 결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들은 망하거나 크게 산업에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본인의 그런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중소기업을 망하거나 타격을 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잘 못하자 이게 경제 성장에도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불공정 거래를 막고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분 20초입니다. 다음 조희영 강사. 앞서 두 토론자가 부정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제와 반대되게 저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는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 안산시 단원구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건은 나영이라는 8살의 아이를 교회에 데려가서 조두순이라는 성폭력자가 무차별하게 성폭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 나영이라는 아이는
오줌 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그 또한 정서적인 피해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조두순은 술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12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만약 성폭력을 일으켰을 경우 무기징역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감옥에서 살 수 있게 108년 사형을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국의 좋은 점만 좋다고 말하지만 말고 미국의 좋은 점을 배워와서 함께 그런 점들을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분 42초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까 김민성 토론자가 말했고 또 한승 토론자가 말했듯이 이런 기업들의 횡포와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력에 비해 부족한 복지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 규모가 매우 성장했지만 비슷한 경제 규모를 지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질이 떨어지는 복지 수준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나라와 한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캐나다의 복지와 비교할 경우 캐나다의 경우는 6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게 재현아. 캐나다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6세까지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게 매달 160달러씩 총 1년에 192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7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지만 매년 1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복지제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 대학교가 전액무료 같은 개념이 없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만큼은 정말 복지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부족한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회적 안정망 없이 무한 경쟁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든지 가족과 자신을 살기 위해서 기업들의 횡포에도 참고 그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어떻게든 악착히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래서 공무원 열풍이 안정된 직장인 공무원 열풍이 일어서 교육이 일어나고 또 공무원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런 같은 원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무한 경쟁에 살아가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즉 지금의 대기업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욱더 지키고자 함에 의한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말리지 않고 되려 더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사연 토론자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줬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금 제가 첫 번째에서 말했던 것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에서 학력주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학력주의는 대기업이나 대기업 말고도 중소기업 등 어떠한 인재나 사람을 등용할 때, 그러니까 선출할 때 화려한 스펙 등 그런 학력을 보고 능력과 노력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고 선출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이었고, 그러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암기식,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두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실학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입론에서 소개해드렸던 주입식, 암기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은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실학파의 주장과는 완전 반대된 것입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폐해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그 아들이 보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되게 큰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15분 전부터 침몰할 때까지 찍어둔 영상인데, 그 동영상에 따르면 어떤 한 학생이 119에 신고했었던 같은 시간이었는데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인해 학생들은 그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왜 구명조끼를 뭐하러 입냐는 등 이런 내용의 말이 주고가는 게 동영상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인솔하는 많은 어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를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입식 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주입식 교육은 능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항상 수동적으로만 당해왔기 때문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무려 300명의 사람이 그 바닷속에 침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입식 교육의 큰 폐해입니다. 또한 안산시 모 고교의 교사는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이 이렇게 처참했었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몸살이 쳤고 주입식 교육의 폐해에 대하여 정말 소름이 끼쳤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30초입니다. 김민정 선수가 부정부패와 연결되어서 경제발전을, 그러니까 부정부패 경제발전,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경제발전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말아서 1, 2, 3이라면 문제가 2, 1, 4, 5 순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헷갈려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한다고 언급해준 거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시 얘기하고 제 해결책을 얘기하겠구나 라고 처음에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보면 실학과 박사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걸 연결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실학과 박사의 시각에 봤을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는 서현 친구가 잘해주거든요. 실학과 박지원의 입장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하는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친구들이 두 번째 정도까지는 실학과 박지원의 시각에 봤을 때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박지원대로 따로 가고 사회문제 따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연결을 해줘야 사실 해결책도 실학과 박지원의 시각을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 해결책이 왜 실학과 연결되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부정부패고 정부 역할이 없다라고 해서 서현 친구가 이제 경제 발전을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대기업만 성장할 때 대기업 이제 독식 위주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이 행복을 부리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기업의 성장 측에서 아까 이제 위에서 그 기업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랑 연결을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얘기한 건 사실 서울까지 내렸는데 우리나라 약간 대기업을 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성장을 잘 못했다? 아닌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김민호 씨가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서현 친구는 그냥 대기업 중심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있고 사실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것도 맞고 아마 이제 그 처음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할 때는 대기업을 약간 키우면 그게 낙수 효과라고 해서 좀 앞으로 퍼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더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 다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세 번째 도의원 친구가 이제 부정부패로 넘어가서 얘기해줬는데 이게 아마 김민성 친구가 경제발전도 얘기하고 부정부패도 얘기하고 정부 역할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5명 친구 얘기한 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성 친구가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줬으니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법과 복지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면서 법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미국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근데 사례를 들 때는 사실 한 국가보다는 좀 전반적인 국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제 이재현 친구는 다시 복지제 얘기할 때는 캐나다 얘기하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 국가만 사례보다는 사실 여러 국가의 사례를 묶어서 얘기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사실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좀 여러 국가 사례를 조사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 조준 사건이 굉장히 잘못된 문제고 저도 법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걸 좋았는데 다만 이제 논리에 보충을 할 때 단지 한 국가 사례를 들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사례를 들고 그리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한 사건보다는 법 전반적인 문제점 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이 조준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법칙에서 특별 케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법에 대해서 사실 지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현 친구는 아까도 그렇고 자율조사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GDP 복지부패 부정부패 얘기하고 빈약한 복지제도를 얘기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흐름은 잘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복지제도가 교육 얘기가 이게 교육 얘기 나오고 교육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 안정망 없이 무한 경쟁의 세계로 빠져들고 그게 또 안전대 직장 향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되게 많은 얘기가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사회 문제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결책도 뚜렷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그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준환 친구도 이제 다시 학력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사실 교육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교육으로 키워진 인재가 지금 사회 지도층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 교육의 문제, 학력주의 문제가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논리적 포인트로 지적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의식, 암기식 교육하고 세월호 사건 얘기하길래 그걸 어떻게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걸 왜 이게 이렇게 문제된지를 잘 정리해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 토론이 이제 조사를 한 것 같긴 한데 생각의 확장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중학생이면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해결책도 그렇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제가 사실 중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요즘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제에 집중해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 주제를 읽으면 좋은데 좀 더 깊게 들어가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원탁 토론이 뭐 약간 공동 방향 모색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 지금 느낌은 원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렇게 약간 겹쳤다가 멀어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이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이거 했으니까 난 좀 이렇게 얘기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걸 지금 머리를 쓰면서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네. 7분 5초입니다. 3차 시작하겠습니다. 한시간 들면서 앞서 토론자들이 교육, 정치, 경제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에 교육, 정치,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의 문화의 문제 중 문화 사대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화 사대주의란 다른 사회권의 문화가 자신이 속한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무비판적으로 그걸 동경하거나 숭상하여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낮게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참고도서 그렇다면 눈을 감고 가시오에서 연암 박지원은 참고도서 페이지 98쪽에 기생 오직 전통 복장이다여서 중국에서는 이미 상류층에서 오랑캐 문화인 변발이나 옵소매로 쫓게 하는 것이 이미 상류층의 예법이 되었고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웃음거리로 여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그것을 똑같이 본받아 상류층의 예법이 변했고 전통 복장은 기생제의 옷에서만 나타난다며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중국 문화에 대해서 문화 하대주의가 나타났다면 오늘날에는 서양 문화, 특히 미국에 대한 문화 하대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하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으로 인한 한글 경식 풍조, 두 번째는 전통 문화 경식 풍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무분별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요즘 아까 우리가 먹었던 간식에서 봤다고 저 상품명이 파리바게트잖아요. 근데 저게 엄연히 대한민국 기업이고 한국에서 맨 처음 시작한 기업임에 불구하고 기업명을 파리바게트로 하고 또 다른 기업인 뚜레쥬르도 역시 프랑스어를 기업명으로 우리나라 기업인데 불구하고 프랑스어를 기업명으로 사용한 것 역시 문화하대주의의 일부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래어나 외국어로 기업명을 지으면 더 고급지고 더 우아해 보인다고 그런 생각에서 저렇게 지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인 전통문화 경식 풍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콘서트 음악회를 할 때도 클래식에 가면은 되게 우아해 보인다 하지만 막 우리나라 판소리나 그런 것은 약간 흥미가 적고 자주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마치겠습니다. 2분 50초입니다. 한서연 토론자는 문화의 사대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조선시대 때는 오랑캐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현대 사회에서는 서양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의견이랑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기도 한데 일단 저의 입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상학파라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입문에서도 말했듯이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상공업이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 말고도 하나의 주장을 되게 내세웠는데 아무리 오랑캐라고 해도 그들의 문화가 다르다면 그들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외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삼성과 애플을 예로 들면 알 수 있듯이 무조건 우리나라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봐도 오랑캐나 외국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항상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좀 단적인 예지만 삼성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소송까지 가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55초입니다. 다음 토론자. 네, 앞서 두 분의 토론자가 말했던 거랑 제가 말하려던 해결 방안이 너무 달라서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일단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박지원이 상공업 발달을 진행해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상업과 공업을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의 막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접합시키고 또한 다른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세계 5손가락 안에 뽑히기 때문에 IT 기술에 다른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나가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기업 수의 약 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약 86%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 이들에서는 더 좋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이디어가 돈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나라의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서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창조시키고 그거를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역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했던 두 번째 문제인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는 청렴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를 해서 과연 그들이 청렴한 국회의원인지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런 심의에서 통과를 해야만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책을 만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더라도 쉽게 최소한의 피해로 막고 아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분 30초입니다. 이제 저도 김민성 토론자와 같이 제가 생각했던 우리나라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해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딴짓을 못하도록 감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 발전을 못하는 것도 어쩌면은 다 정치와 경제하는 그 기업가들의 밀착으로 하는 사람의 밀착으로 서로 이익을 챙길 것만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빠서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국가의 부정부패 지수가 1씩 낮아질수록 국가 GDP는 약 2.6% 정도 증가한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에 하는 일 혹은 정치자들 혹은 공무원들의 감시를 통해서 그들의 부정부패를 줄이면 그들의 부정부패도 줄고 부정부패로 세워나가는 돈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그러면 국가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럼 국가의 신뢰가 높아지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 세금이 정확하게 쓰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고 복지국가로 나가면 사회적 안정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이제 하는 이제 국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저 유럽 쪽에 북유럽 선진국가,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국가 그 국가들과 같이 아무리 세금을 40% 자기의 수입의